안녕하세요. 오늘 차례 노동자는 교섭이 투쟁으로 불리는 이유, 두 번째는 사측의 기능직 홀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실을 강조할 때만이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그 사례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노사협의회에서 할 것이냐, 교섭에서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우리는 통상임금이 단체협약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협 제35조 임금을 보면 사항에 통상임금 기준은 이라고 해서 각 수당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여 월할금, 교대보존수당, 여가선용비, 선물포인트, 월할금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삽입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46조 상여금은 46조 단협 상여금을 보면 상여 100% 지급률은 제35조 사항의 수당을 포괄한 금액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임금 사항의 상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 단협 개정 사항으로 볼 경우에 상여금 인상 효과가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여 OT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상여 OT는 제35조 임금 사항에 열거된 수당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상여 OT도 확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확대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이처럼 교섭에서는 법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으로 노사가 다루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노사협의는 단체 행동권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체결 찬반 투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측에 대한 조합원들의 심판권도 삭제되죠. 더군다나 작년 2024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3년 소급 효력을 부정합니다. 소급 효력을 부정하고 이날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해라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이 뜻은 뭐냐? 과거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미래분만큼은 이대로 적용해라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섭에서 과거분이 제한된 만큼 미래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로 진행함으로써 투쟁을 전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측 일방 통행을 허용한 꼴이 됐다, 이 뜻입니다. 사측이 기능직을 홀대해온 역사적 사례는 되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 정인영 회장. 실제 정인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는 사무직 1명과 기능직 100명을 바꾸지 않겠다. 바꿀 수 없다. 사무직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는 한 2차례 연결되는데 그건 이후에 보고, 먼저 우리는 교섭에서 사측이 통상임금을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것, 통상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을 문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을 통해서 사측의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들을 꾸준히 확인해 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복귀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면 사무직도 포함해서 1년에 약 97억이 들어간다. 근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사측이 5월 말까지 20억 정도 들어갔다. 20억 플러스 알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요. 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연 50억. 그러면 97억과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사무직이 포함됐다. 사무직은 잔업이 거의 없고 야간 없을 뿐더러 특근도 거의 없거든요. 사무직이 포함된다는 것은 월급에 포함된 OT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섭 요구를 적용한다고 하면 만도 지분은 약 98억, 만도 노조는 약 29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9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5월까지 들어간 비용을 환산하면 50억이 좀 넘을 겁니다. 이 차이가 꽤 크죠. 이만큼 사측은 아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022년에 그 사측의 임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약 124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초과됐죠. 근데 최근 한 3년치 그 교섭 합의 내용을 보면 요 수준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외면한 뼈아픈 결과다. 그리고 이런 290억 요구, 98억 요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요구가 아니라 실제는 얼마나 쟁취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죠. 그러니까 많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교섭 요구를 관철시킨 것인가, 어떤 요구가 핵심 요구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측이 기능직을 홀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기능직은 임금이 동결됩니다. 임금이 동결됐고, 근데 사측은 사무직 책임급 이상에 대해서 이 모비스랑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고 해서 19년부터 3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까지 매년 30만 원을 해당하는 임금 인상을 이뤘죠. 자, 2020년에 기능직의 임금은 동결하면서도 사무직 책임급 이상에 대해서는 3년간 약 90만 원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기능직 홀대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무직 OT 적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무직 OT에 대해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직 OT 적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상여 OT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사측은 사무직 OT가 법정 수당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섭하는 이유는 법 기준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법 기준보다 상회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능직은 임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책임급들 이상의 임금을 3년 동안 연 30만 원씩 인상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사측은 보직을 갖고 있는 기능직에게, 보직 직장은 다 보직이 있죠. 그 다음에 보직 계장,
이들에 대해서 약 30만 원에 해당하는 28만 원인 겁니다. 28만 원의 보직 수당을 지급하죠. 기능직 중에 한 10만 원 정도의 보직 수당은 인정해 왔으나 별도로 28만 원의 임금 격차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직을 우대하겠다. 그 다음에 보직 직계장을 우대하겠다라는 사측의 전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보직 기능직 올 때 언제까지 지켜볼 것이냐, 심각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상입니다.